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모세 원장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러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그 부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그 러닝 열풍에 대해서 러닝하다 수술로 이어지는 부상들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러닝 열풍.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코비드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이제 고생하던 시절에 다른 운동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구기 종목을 제외한 러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러닝 인구 한 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었는데 25년에는 2배가 늘어난 1000만 명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5명 중에 1명은 러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러닝 대회를 참여하는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국제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매년 3만 5천 명 이상, 대구 국제 마라톤 같은 경우는 7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러닝 열풍이 불면서 당연히 이와 관계된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동화를 신고 있고 시계도 차고 있고 운동복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이 러닝화는 좀 필수 장비죠. 달리기를 할 때 필수 장비인데 전체 운동화 스니커즈 시장이 약 4조 원이라고 했을 때 이 러닝화가 그중에 4분의 1인 1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러닝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점점 장비병이 생기면서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운동화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일리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 그 주행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러너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시계도 구입을 하고 있고 이런 장비 시장 역시 1조 원이 넘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점점 더 러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닝을 하게 되면 엔돌핀과 같이 몸의 정신의 기운을 기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스트레스 해소에 큰 효과를 주고 꼭 길게 달리지 않아도 하루에 10분, 15분만 지속적으로 달리면 그렇지 않은 비러너보다 우울증이 26%나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매일매일 시행했을 때 작은 성취감을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자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이 러닝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및 인지장애 능력도 향상이 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심혈관 건강 개선이 되면서 비러너에 비해서 전체 사망 위험이 30% 이상 감소된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는 러닝을 레지던트 시절부터 벌써 15년,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2013년도 기록인데 평균 킬로미터당 6분대의 페이스를 여러 트라이 앤 에러를 거치면서 저에게 가장 적당한 속도라고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러닝을 즐기던 저도 지난 1년 전에는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러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본능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어떻게 보면 쉽고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러닝은 부상 비율이 매우 높은 운동 종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유병률이라고 해서 기존 러너 중에 한 40에서 70%의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든 간 부상을 경험을 하고 고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한강에서 지금 달리기를 하고 계신 분들 100명을 무작위로 검사를 해보면 이 중에 과반수 이상인 50% 이상인 분들이
이런 부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를 이제 발병률이라 표현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처음 시작한 분들의 1년에 한 20에서 50%, 한 3분의 1 정도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한 훈련으로 부상을 입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러너들 중에 거의 90%, 대부분의 사람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이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공식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러닝과 관계된 부상으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마라톤과 같은 이 장거리 이벤트 참여 이후에 이런 부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 밑에 나와 있는 본 스트레스 인저리, BSI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엑스레이나 다른 초음파 같은 검사에서 특이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서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했더니 뼈가 하얗게 멍들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BSI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3분의 1 정도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이 본 스트레스 인저리가 중요한 이유는 쉽게 낫지가 않고 또 러너분들의 특징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아파도 계속 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만성화됐을 때는 정말로 치료가 힘들고 나중에 골절이나 치료가 되지 않는 만성화 질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러닝은 부상률도 높고 또 잘 낫지 않고 그런 특징이 있는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 모식도에 제가 이제 빨갛게 중요한 관절들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발목 관절 있고요. 무릎 관절, 여기 이제 고관절, 허리 관절. 팔은 상대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지면에 닿지 않아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표시한 이런 모든 관절은 결국 러닝 시에 직접적으로 충격에 노출되게 됩니다. 발은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아치 구조를 갖고 있고 무릎은 이런 충격을 전달받아서 척추를 통하는 상지로 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러닝이라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이제 운동 행위인데요. 발을 세게 구르면 그만큼의 반작용이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충격이 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가해지면 체중의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의 충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발보다 좀 더 높은 충격이 가해지는데요. 체중의 5에서 7배까지 충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는 평균적으로 3배의 자기 체중의 3배의 충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요지는 이 모두 큰 중요한 관절이 지속적으로 자기 체중의 작게는 3배에서 7배까지의 큰 충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러한 충격을 잘 분산시키고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발부터 시작하면 이런 기능적인 것들이 잘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 위쪽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발은 이런 식으로 발이 자연스러운 아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발의 아치는 발뼈 모양,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족저 근막, 후경골gon과 같은 그런 여러 중요한 힘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치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기능이 떨어지거나 부상이 있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소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발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아치를 잃은 발은 아까 보여드렸던 3배에서 5배 일어나는 발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런 충격은 고스란히 발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로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 아치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방금 이제 이지빈 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셔서 요 답변을 드리면서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발인데 평발 깔창 깔고 러닝하면 훨씬 더 편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평발은 사실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기 자체를 이제 평발 아치가 낮으신 분들이 있고 병적으로 후경골곤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원래 정상적인 아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러닝을 하실 때 러닝을 하는 양, 즉 3km를 뛰는지 5km를 뛰는지 아니면 10km를 뛰는지에 따라서
몸이 받는 충격의 양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평발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지면의 충격 반발력을 상대적으로 흡수를 덜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정하신 그 주행 거리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병원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질환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가벼운, 꼭 맞춤 깔창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깔창을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고나기를 부족한 그런 아치 자체를 인위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개선 효과를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따 답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치가 사람마다 되게 다양합니다. 정상적인 아치를 여기 나와 있는 미디움 아치라고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뒤에서 봤을 때 뒤꿈치 모양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지거나 뒤꿈치가 살짝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평발 변형 같은 경우에는 뒤로 봤을 때 이 뒤꿈치 벌어진 정도가 누구나 봐도 이상하게 바깥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심하게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뒤꿈치가 바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요족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너분들 중에 의외로 요족 변형이 많으신 분들은 의외로 또 많은 부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든지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어떤 뼈의 변형이나 질환이 있을 때는 이것이 누적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히 발의 아치 모양으로 이 충격 흡수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보행이나 아니면 달리기를 할 때 이 뒤꿈치 모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일단 입각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니셜 페이스는 이 발이 지면에 처음 닿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는 뒤꿈치가 오히려 안쪽으로 살짝 돌면서 락킹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체중이 지면에 닿았을 때 몸이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발의 관절 모양상 발 뒤꿈치가 안으로 돌아갔을 때 그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발이 지면에 이제 입각기를 지나서 미드 스탠스, 평평하게 닿는 시점에는 뒤꿈치가 다시 바깥쪽으로 돌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한데, 이 시기에 본인이 갖고 있는 발 아치의 정도에 따라서 충격 흡수 능력은 당연히 좀 달라지게 될 거고, 이것이 너무 과하게 평발 변형이 심한 경우, 전문 용어로는 오버프로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과하게 18도 이상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제대로 된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상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오프, 이제 발을 다시 지면에서 뛰는 시점이 됐을 때는 다시 뒤꿈치가 안으로 돌아가면서 견고하게 락킹을 해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조금 자세하게 그 발의 아치와 해부학적 형태, 그 다음에 보행 패턴에 따라서 발에 어떠한 기전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 간단한 모식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양한 발의 아치를 갖고 있고 보행 패턴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아치뿐만 아니라 발의 넓이라든가 그 보행 주법에 따라서도 이 달리기를 할 때 발생하는 충격 흡수 능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운동화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부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아치를 갖고 같은 신발을 신고 같은 거리를 달린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패턴의 주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신체가 받는 충격량도 달라진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져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익숙한 용어일 텐데요. 힌드풋, 미드풋, 포풋 착지에 따라서 이 충격 흡수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뒤꿈치로 먼저 딛는 주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무릎이나 정강이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찌 됐든 간에 결국 러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력을 거스리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동작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해부학적 구조에는 이런 과사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러닝 부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상들에는 뭐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스트레스 골절, 연골 손상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는 이제 한 번의 큰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외상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쉽게 낫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되고 그렇다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러닝 부상은 과사형 부상과 급성 외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 급성 외상이라는 것은 뭐 러닝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이 됐던 어떤 실수나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크게 넘어지거나 구르면서 큰 손상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장 흔한 것은 뭐 다 아시는 그런 발목 연자가 있습니다. 또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이 끊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러너들이 이제 더 유의해야 된다고 제가 보는 것은 이런 과사형 부상, 만성적인 손상인데요. 러닝 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가 이 과사형 부상이고 스트레스 골절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운동량을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에 그 세션 양을 늘릴 때 가령 뭐 2km 뛰던 것을 갑자기 뭐 4km를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배로 뛰었을 때 이 위험도가 확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과사형 손상과 큰 외상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과사형 손상의 대표적인 질환들을 제가 표로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발 아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족저근막염. 전체 러너의 5.2에서 17.5%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한 열에 한 명, 10%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또 이게 족저근막염과 많이 헷갈려들 하시고 오시는데 뒤꿈치 통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부착부 아킬레스건염이라고 해서 아킬레스건의 말랑말랑한 부분이 아니라 뒤꿈치뼈에 실제로 부착하는 부위에 생기는 부착부 아킬레스건염도 러너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부상입니다. 이 역시 한 열에 한 명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의 연골 손상은 이제 대퇴사두근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갑자기 세션을 올려서 운동했을 때 쉽게 발생하는 가장 다빈도 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슬기의 대퇴연골 증후군이 그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트레스 골절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골절은 한 번의 큰 외상이 아니라 본인의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야금야금 뼈를 충격을 가하면서 쪼개지는 현상인데요. 처음에는 엑스레이 검사상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모르고 지속을 하다가 더 큰 질환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 골절도 한 열에 한 명 정도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발등뼈와 정강이뼈가 흔하게 이 스트레스 골절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외상도 간단히 오늘 좀 짚어볼 텐데요. 이 큰 외상에는 누구나 흔히 아시는 발목인대 파열이 있습니다. 발목인대 파열은 사실 달리기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손상의 15%의 가장 다빈도 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발목인대가 파열된 이후에 특히 전파열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재파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재파열돼서 발목에 불안정이 생겼을 때는 추후에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트레일 러닝을 즐기시거나 조금 이제 노면이 평탄치 않은 곳에서 이 달리기를 즐기시는 분들 중에 심하게 다쳐서 아킬레스건 파열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요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힘줄이고 가장 큰 파워하우스이기 때문에 이런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을 하면 이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큰 외상 중에 하나가 이제 비골건 탈구나 후경골건 탈구라는 거 있는데 용어 자체가 좀 어렵지만은 발목에는 이 발목의 안정성을 이루는 중요한 그 힘줄이 안쪽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비골건이라는 것은 이제 바깥쪽 복숭아 쪽에 존재하고요. 후경골건이라는 거는 이제 안쪽 복숭아뼈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안쪽 바깥쪽에서 잘 밸런스를 맞춰서 발목이 잘 밸런스를 잡도록 해줍니다. 심하게 넘어졌을 경우에 이런 비골건이든 후경골건이든 이를 뼈 안에서 작용을 해주게 잡아주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이 터지면서 이것이 원래 있던 위치에 벗어나서 뼈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탈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극심한 통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견딜만해져서 괜찮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 탈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힘줄이 뼈를 쓸게 되면서 힘줄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부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와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서론이 좀 길긴 했는데, 러너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그 여러 이제 부상들 중에서 과사형 손상 중에서 족저근막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열에 한 명 정도는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족저근막염 자체 그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심평원 데이터인데, 과거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26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족저근막이라는 것은 이 모식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발 앞에서 뒤꿈치뼈를 연결하는 얇은 근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의 아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해부학적 구조인데요. 이것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기능을 잃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 기전을 살펴보면은 이 근막염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염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족저근막의 유연성을 잃음으로써, 즉 유연성이 잃었다는 것은 고무줄로 제가 쉽게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노란색 고무줄이 처음에는 잘 늘어나지만은 오래되고 삭은 고무줄은 늘렸을 때 뚝 끊어지게 되죠. 이 족저근막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저근막도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충격에 계속 노출되거나 또는 이제 자연스러운 그 퇴행 과정에 걸치면서 그런 말랑말랑한 유연성을 잃게 되면 딱딱해지게 되고, 체중을 부하했을 때 이 족저근막이 작은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미세 파열, 마이크로 테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때문에 아침에 이제 첫발 디딜 때 통증이 딱 올라온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병의 기전은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족저근막의 탄력성을 잃음으로써 유연성이 떨어짐으로써 작은 파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첫발 디딜 때 너무 아프고 오래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도 아프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또 이게 이제 만성화가 될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조금 걷다 보면 통증이 해소되다가 이제는 만성적으로 하루 종일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고, 심하게 되면은 이 맨 처음엔 뒤꿈치에서 시작하지만은 이 뒤꿈치뿐만 아니라 이 발의 중간 부분 아치까지도 통증이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김정환 님이 그 질문을 하나 올리셔서 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이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님,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생님, 저희 아버님이 밤마다 발바닥이 뜨거워지고 발바닥이 아파서 잠을 설치시는데요. 이런 것도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될 수 있나요? 러닝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82세이신데 워낙에 운동을 좋아하셔서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늘 뒷산에 타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헬스를 가시거든요. 여러 번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김정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질문 주신 내용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전형적인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연세가 82세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요 정도 이제 고령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되면은 그 발바닥 주위로 지나가는 신경에도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말초신경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은 그 위쪽에 있는 척추신경에 비해서 상당히 얇습니다. 지름이 한 1mm 이하로 되게 낮은데, 그런 얇은 신경 가지들이 점점점 퇴화하게 되고, 퇴행성 변화에 더불어서 그 신경을 원래 보호하고 있던 조직들이 오히려 딱딱해지면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에서 이제 허리 신경을 누르면 다리가 저리듯이 그런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 부위들이 이런 염증 조직, 말청신경염과 그런 압박 조직이 가해졌을 때는 발바닥에만 그런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방금 설명 주신 것처럼 화끈거린다든지 저린다든지 이런 신경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맨 처음에는 허리 문제인가 하고 이제 허리 치료를 시도해 보셨다가 아무런 효과를 못 보셨다고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요. 특징적으로 이런 말초신경염의 특징은
가만히 쉬고 있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밤에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런 신경염에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약을 좀 복용하게 되고 이제 이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는 신경주사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너무 반응이 없을 때는 허리와 마찬가지로 신경유리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답변 드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빈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발바닥보다는 뒤꿈치랑 종아리 쪽이 뻐근하게 아픈데 이것도 족저근막염일 수 있나요? 증상이 꼭 발바닥에만 나타나는 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체중이 좀 많이 나고도 족저근막염이 덜 잘 생기나요? 체중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빈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증상, 이제 족저근막염 하면 많은 분들이 발바닥 그 후족부 쪽에만 통증이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의외로 족저근막염의 많은 환자분들이 발 뒤꿈치뿐만 아니라 종아리, 또 심지어 허리까지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족저근막염이 이제 만성화될수록 보행을 할 때마다 통증 때문에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을 잃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축을 유지하면서 일자로 똑바로 걸었을 때 흔들림 없이 자연스러운,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보행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뒤꿈치가 아프다 보니까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게 되고 발을 평탄하게 딛지 못한다는 것은 발목을 되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거나 안쪽으로 꺾으면서 그 제일 아픈 부위를 피하면서 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 사람 몸의 모든 관절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위에 있는 종아리 근육부터 골반 근육 또 허리까지도 그에 맞춘 상태로 과긴장을 하게 걷게 되고 이 때문에 쉽게 긴장을 하고 그런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축이 틀어진 상태로 오래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환자분들 중에서 종아리나 아니면 허리 통증까지 같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데 체중과 족저근막염이 연관이 있느냐 물어보셨는데요. 답변을 딱 드리면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과체중이나 이제 비만 상태가 되면요. 이것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발의 아치에 영향을 좀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족저근막염이 좀 더 잘 늘어나게 되고 과체중이 되면은 발 아치가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환자분들도 타고난 해부학적인 구조의 사이즈나 강도는 일반적인 것밖에 견뎌낼 수가 없는데 더 큰 자극이 가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점점 변성이 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족저근막염은 그 족저근막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서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마저 질문 드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들을 많이 주시네요. 민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발바닥, 외측, 뒤꿈치에 항상 굳은살이 발생합니다. 제거하더라도 짧은 시일 내에 다시 발생합니다. 혹시 무릎 회전 변형이나 내반 변형하고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민민님,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상당히 좀 전문적으로 본인 스스로 좀 분석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 스스로 답을 주신 것처럼 무릎 회전 변형이나 내반 변형도 당연히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발바닥을 봤을 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그 굳은 살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인즉슨 뒤꿈치가 평상시 보행 시에 안쪽으로 도는 상태에서 보행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뒤꿈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쏠린 현상은 본인이 얘기하신 무릎이 위쪽에서 틀어져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발목 레벨에서 틀어져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거골화 관절이라고 해서 발목 관절 아래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거골화 관절이 틀어졌을 때도 이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민민님께서는 한번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셔서 기본적인 엑스레이 축을 확인을 하면 어느 레벨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찾은 다음에 이것을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이것은 이제 단순 깔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 치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뼈 자체 변형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내용을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족저근막 자체가 유연성을 잃으면서 탄력성을 잃으면서 미세 파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정상발을 보면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뒤꿈치 뼈가 이렇게 보이고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지만 이 뒤꿈치 뼈의 가장 바닥 부분에 족저근막이 붙게 됩니다. 만성화된 족저근막염 환자들의 엑스레이에서 가장 흔하게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자분들이 가시뼈가 생겼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뒤꿈치 뼈에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뼈가 자라나온 것을 보고 듣고서 놀라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시뼈 자체는 족저근막 자체에 생긴 건 아니고 족저근막은 이거보다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이 가시뼈는 이제 좀 부가적인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이제 초음파 검사를 저희가 흔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는 일단 이 족저근막의 두께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두께가 한 2mm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은 이제 미세 파열로 인해 염증 조직이 이제 쌓이게 되면서 이렇게 오른쪽 사진과 같이 두툼하게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6mm, 3배 정도까지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만성화되신 분들 중에는 아까 처음 질문 주신 분들처럼 단순히 족저근막염뿐만 아니라 발목 터널 증후군이나 아니면 말초 신경질환 같은 것들이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MRI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 정상적인 족저근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일직선으로 선명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만성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은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꿈치 뼈 닿는 부위에 이 족저근막 자체가 아까 초음파에서 보셨던 것처럼 되게 두꺼워져 있고, 그 붙은 부착부 자체에 뼈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얗게 변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은 이 치료 자체가 보존적인 치료가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즉 족저근막염이 발생한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제대로 관리만 하면 80에서 90% 이상은 수술 없이 자연스럽게 낫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너분들은 문제가 이 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만성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칭 치료, 뭐 경구약, 그다음에 잠깐 쉬어보기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결국 때를 놓쳐서 이미 만성화가 된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잠깐 그 질문이 급하게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청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른쪽 근막염이 엑스레이 찍으니까 뾰족하게 나왔어요. 만성 통증으로 그렇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살아가면 더 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오른쪽 근막염 엑스레이 찍으면 뾰족하게 나왔어요. 청암님, 그 질문 주신 내용이 보면은 제가 방금 그 예시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발바닥에 가시뼈가 족저근막염 부위에 생긴 걸로 이제 판명이 되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족저근막염에서 흔히 보이는 그 가시뼈가 통증과 무조건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그 가시뼈가 자라난 많은 분들 중에 70에서 80%는 통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그게 자라난 가시뼈 자체가 그쪽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 신경을 자극시키고 있을 때는 그게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지금 그 검사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걸로 해결이 되시지 않았다면 한 번쯤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고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하셔서 이게 단순히 그 자라난 가시뼈 때문에 생기는 통증인지 아니면 족저근막염만 있는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신경변변까지 같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이제 발 쪽 무지해반 쪽 수술을 받으셨다 그러는데요. 슬관절 무릎이 궁금하시다고 했습니다. 무릎 중심부터 발목 중심까지 가상의 선축이 무릎 슬관절에서 이탈, 즉 벗어나 있어요. 절골 수술을 교정해 주는 게 좋나요? 퇴행성 관절염하고 연골 파열이나 손상 왔을 때 수술하는 게 좋나요? 지금 그 DH 김님이
주신 그 질문 내용은 상당히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고요.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그 얘기하신 그 우리 사람 몸의 그 축을 분석을 할 때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연결하는 축을 긋는데요. 이 관절염이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중심축에서 무릎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제 옷자다리 변형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릎 관절염이 진행을 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 어느 연령에 발생을 했는지 또 이제 MRI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그렇게 축이 벗어나 있어도 연골이나 아니면 그 반월상연골 같은 그 주위 조직들이 건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절골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축이 벗어났는데 계속 이 상태로 젊은 나이에 살게 되면 이게 쉽게 연골이나 연골이 찢어지거나 하지 않을까? 합리적인 질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선제적으로 이제 미리 그 축을 교정하는 정형외과에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축이 벗어나 있다는 걸 미리 본인이 알고 있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신발 착용을 이제 세심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내는 동안에 그런 통증이라든가 붓기 같은 증상이 올라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낫지 않는 족저근막염 보존적 치료로 한 80%는 낫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특히 러너분들은 그 발생 비율이 높은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결국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느 질환이 그렇듯이. 그래서 원래 이제 과거의 족저근막염 수술적 치료는 결국 염증이 생겨서 미세 파열이 생긴 그 부분은 제거를 하고 탄력을 잃은 족저근막염을 살짝 늘려줌으로써 그 유연성을 찾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 방법이 그렇듯이 지금 모식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족저근막염을 원래는 이렇게 조금 노출시키고 열고 그 족저근막염을 노출시켜서 이제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이런 절개열 수술 방식은 당연히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이제 큰 흉터가 남게 되고 특히 발바닥이나 손바닥 피부는 다른 피부와 다르게 특징적으로 이게 흉터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흉터 통증이 심할 수도 있고 이 족저근막 부위는 그 발목 터널이라 그래서 발바닥으로는 중요한 모든 신경과 동맥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 위험해서 수술을 꺼리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통증이 너무 심하면 결국 이런 수술적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절개형 수술을 받았을 때는 이런 뭐 회복 시간이라든가 통증 같은 게 당연히 좀 지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 족저근막 유리술, 뭐 최소 침습 족저근막 유리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위를 크게 열지 않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4mm 사이즈 정도 되는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병든 족저근막을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이 발바닥 그 뒤꿈치 부위에 이렇게 하얗게 이거는 이제 내시경 그 조명인데요. 그 타겟을 정해 놓고 실제로 렌즈를 삽입해 보면은 이렇게 확대돼서 병든 족저근막과 염증 조직이 확연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그곳을 정확하게 절제를 하고 또 늘려주게 되면은 한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대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이제 과거에 수술을 해드렸던 분인데 내시경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뒤꿈치 뼈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 경계면에 족저근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만성 족저근막염이 생기신 분들은 그 경계면이 이렇게 변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염증 조직도 껴 있고 노르스름하게 변해 있고요. 근데 이런 거를 내시경 족저근막 유리술을 하게 되면은 이 병변 부위를 지금 오른쪽 사진과 같이 정확하게 절제를 해주고 너무 타이트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탄력성을 잃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5mm 정도 늘려주게 됩니다. 이 수술 전과 후에 이제 MRI 검사한 걸 비교해 보시면은 이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사진처럼 이 족저근막 부위가
만성적인 변성으로 인해서 두껍게 변해 있고 하얗게 뼈도 병들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수술 직후에 보면 그 부위를 정확하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빈 공간처럼 보이는데 이 부위가 한 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치료의 이제 기존 절개술에 비해서 이런 내시경 유리술의 특징은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4mm 되는 구멍을 보통 2개 정도 내서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술 직후의 통증이 상당히 적고 회복도 빠르고 그 다음에 당연히 통증이 적으니까 일상생활로의 이제 회복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개술이나 이런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수 족부 족저근막 유리술이나 수술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3분의 족저근막염 환자분 사진이 있는데, 이제 모든 병이 그렇듯이 족저근막염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뒤꿈치 모양이 깨끗하게 보이고 족저근막이 붙는 뒤꿈치 부위를 보면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간 사진을 보면은 이 왼쪽 분과 다르게 족저근막이 붙는 부위에 뒤꿈치뼈에 살짝 이렇게 가시처럼 자라난 게 이제 느껴지시죠? 이제 가장 오른쪽 말기 족저근막염 환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가시뼈 자체가 누구나 봐도 툭 튀어나와서 가장 왼쪽에 있는 분과 보면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중기, 말기가 됐던 이 병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말기 환자분도 처음에는 무조건 적절한 스트레칭 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을 해보고요. 그 시행으로 제가 얘기 드렸듯이 80% 이상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초기 상태든 아니면 말기 상태든 가시뼈가 있던 없던 그런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환자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고, 요 환자분들처럼 61세 어머님이셨는데요. 집안일 하실 때 이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해서 결국 이제 내시경 유리술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내시경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두껍고 노랗게 변성된 족저근막염이 정확하게 관찰이 되고, 이런 분들은 그 밑에 이제 건강한 근육층이 노출될 때까지 유리술을 정확하게 시행을 받고 좋아지셨던 케이스입니다. 그 중기 족저근막염 환자분이죠. 이분은 아까 전과 다르게 이 뒤꿈치뼈를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내시경 족저근막 유리술의 가장 큰 장점은 그쪽으로 많은 혈관과 신경이 중요한 구조가 지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이런 이렇게 딱딱한 이런 가시뼈까지도 적절하게 제거를 하게 되고,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 수술 후에는 그 톡 튀어나왔던 가시뼈가 정확하게 제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염증 조직을 다 한꺼번에 제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말기 족저근막염 환자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확연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분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정상적인 발 뒤꿈치 모양을 회복한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이제 족저근막염뿐만 아니라 발에 다른 변형이 있어서 같이 한 번에 이제 수술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유리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상대적으로 그 절개가 작기 때문에 발에 다른 병변이 있을 때 한 번에 그것을 나누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확연하게 튀어나왔던 이런 뒤꿈치뼈의 가시가 수술 후에는 없어지고 그 족저근막염 증상도 호전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나서 한 2주차 되셨던 분의 이제 발 운동 모습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디딜 때 수술 직후에 뻐근함 정도 호소하시지만은 보호 신발 신고 바로 체중 부하 가능하고 목발 짚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러닝 열풍을 넘어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러닝을 즐기고 있으신데, 러닝에 여러 가지 부상 종류가 있고 그 부상을 크게 이제 과사형 부상과 큰 외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나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러너분들 중에 한 10% 분들이 고생하는 족저근막염에 포커싱을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질환이 발생하지 않게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러닝의 메카닉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하고 예방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복적인 그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 훈련량에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차차차 늘리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하는 동안에 만약에 그런 통증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통증을 무시하지 않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도움을 바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족저근막염은 대표적인 과사형 질환인데 가시뼈자리까지 자라가지고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소개드렸던 그런 내시경 족저근막 유리술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추가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암님이 다시 질문 주셨는데요. 어떤 운동화가 좋은지 추천해 주셔요, 그랬습니다. 네, 운동화 종류 정말로 많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어떤 특정한 브랜드명을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그 발 아치 모양에 따라서 보통 요새는 운동화도 뭐 안정화, 중립화해서 좀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 만약 이제 본인이 그 자기의 발 아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확인이 안 되고 느낌이 안 온다고 하시면은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한번 소견을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정확히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것에 맞춘 운동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을 즐기신다면요. 두 번째로 이 아치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 발볼의 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같은 270mm 운동화다 하더라도 브랜드마다 그 발볼의 폭이 옵션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쿠션 정도에만 집중을 하고 아치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이 발볼의 그 운동화 디자인도 상당히 그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동화 선택하실 때 그 두 개를 집중하셔서 분석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수술을 받게 되면 입원은 얼마나 하나요? 네. 그래서 만성 족저근막염 때문에 이런 그 내시경 유리술 받으신 분들은 평균적으로는 이틀 정도 있다 퇴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서 바로 발을 디드시니까요. 굳이 병원에 오래 입원하실 필요가 없고 대부분 통증도 그냥 경구약으로 조절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보통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퇴원들을 하십니다. 권성준님 질문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족저근막염 초기인데 평발입니다. 쿠션감 있는 깔창이 좋나요? 감압 깔창이 좋나요? 네, 권성준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요새는 이제 깔창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고요. 이게 뭐 맞춤 깔창부터 얘기하신 감압 깔창, 그 다음에 뭐 쿠션감이 좀 더 많이 나온 깔창,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깔창 선택하기 전에 중요시해야 될 게 본인의 그 평발 정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족저압 검사가 이제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족저압 검사를 하고 본인의 엑스레이를 통해서 본인의 그 발 아치 정도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지 평발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본인의 그 후경골관이라든가 아킬레스건과 같이 아치에 영향을 주는 다른 기능들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뭐 감압 깔창, 쿠션감 있는 깔창 그걸 먼저 선택하기에 앞서서 족저압 검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본인이 어떤 평발 타입인지, 만약에 이제 강직성 평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런 깔창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를 먼저 보시고,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깔창 종류도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이제 고가의 그 깔창도 많은데요. 처음부터 너무 고가의 그런 제품을 시도해 보는 것보다는 기성품 중에 본인이 직접 착용을 해보고 시착을 해보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더 많은 러너분들이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활동량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러너 시리즈 1탄으로, 특히 족저근막염에 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빨리 받아서 큰일로 번지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너 시리즈 2탄으로 해서 제가 또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를 할 테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세 원장이었습니다.